자, 이제 26번 보실게요. 무역 관련 국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자, 1번 보실게요. 비엔나 컨벤션. 요거는 뭐예요? 우리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이죠. 이거는 유니시트럴이 제정한 국제협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인코텀즈. 요거 2010 나와 있는데 우리 이게 2019년도에 출제된 문제라서 2010 버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2020년부터는 2020 버전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자, 조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관습법 성격을 가진다. 우리 뭐 협정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특정 국가들끼리 혹은 단체끼리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부터 항구에서 사용되던 그런 관습들을 ICC가 모아가지고 자,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의한 거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해서 인코텀즈를 딱 제정을 한 겁니다. 1930년대. 1930년도에. 자, 그래서 우리 이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상관습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겠죠. 자, 3번. 수출자 입장에서는 ISBP 745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 서류 작성을 위한 실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SBP하고 또 뭐 사용할 수 있었죠? UCP 600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4번 은행의 추심 업무 통일성을 위하여 URC 오들들과 UCP 600이 활용된다. 우리 추심 관련된 거는 뭐예요? URC 오들들. 여기 C가 콜렉션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UCP도 같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추심이 아니라 신용장이었죠. 그래서 신용장 관련된 두 개가 UCP하고 ISBP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자, 27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청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시는 게 청약은 물건 사라고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청약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매도인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매수인이 청약하는 경우를 매수인 청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오더. 자, 맞고 2번.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 표시여야 한다. 확정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청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건부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청약의 유인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겠죠. 3번. 청약에 대한 승낙의 절차 없이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으로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자, 우리 청약을 하게 되면은 승낙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그 승낙이 반드시 서면으로 혹은 통지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자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청약 내용 마음에 들면은 내 계좌로 언제까지 10만 원 입금해 라고 했는데 피청약자가 돈 입금했어요. 뭐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편지도 쓰지 않았어요. 돈만 입금했어요. 무슨 거예요? 행위에 의한 승낙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번 맞고 4번 free offer. 이거는 무확정 청약입니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면 즉시 계약이 성립된다.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무합약 청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승낙을 하면 즉시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답이 4번이 되겠고 28번. 다음 중 오퍼시트와 purchase order, 우리가 PO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1번. 매도인이 거래 사례가 없던 매수인에게, 즉 처음 거래한다라는 의미예요.
오퍼시트를 보낸다면 매수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제 조건을 제시해보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당연하겠죠. 처음 거래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받고 싶을 거고 물품 대금을 매수인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 사고 싶을 거예요. 조금 우리가 간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 거래 때. 자, 2번. 매수인이 이전에 거래나 셀링 오퍼가 없었던 매도인에게 PO를 보낸다면 구매 주문서입니다. 매도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PO에 명시한 대로 계약은 성립된다.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약자하고 피처약자하고 처음 거래하는데 처약자가 처약을 보냈어요. 이대로 계약이 성립된대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처음 거래라고 한다면은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래였어요. 근데 처음에 거래할 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 앞으로 그냥 처약만 보내면 거래 성립된 걸로 하자. 양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했어요. 그러면 2차, 3차 거래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처약만 보내는 거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걸로. 근데 최초 거래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의사표시가 필수예요. 자, 3번.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오퍼를 받은 후 그 오퍼와 동일한 내용의 PO를 발송하였다면 최초 오퍼에 표시된 내용으로 계약은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처약자가 피처약자에게 오퍼를 했어요. 오퍼를 했고 피처약자는 이 내용을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겠죠. 4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오퍼를 받고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의 PO를 송부하였다면 여기엔 단가가 10달러가 적혀 있었는데 피처약자가 보낸 거는 단가가 8달러로 바뀌어 있어요. 매수인의 카운터 오퍼이다. 요거는 원처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을 구성하는. 그리고 요거 보실 때 주의하실 점 있죠? 우리 퍼포츠. 이거 뭐였어요? 뭐뭐인 채하다라고 하면서 이 반대 오퍼 얘기할 때 쓰이던 영문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자, 답은 2번이죠. 자, 다음에 29번. 다음 중 무역 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번. 무역 계약서가 없으면 무조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계약서가 필수였어요? 아니었어요?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낙상, 유불에 따라 분류식 계약이면 우리 계약서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단지 뭘로? 처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였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계약에서 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당연하겠죠. 굳이 뭐 분쟁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클레임 제기 기한 등은 가급적 계약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분쟁을 조금 이제 넓게 보게 되면요. 물품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 이러한 직접적인 클레임뿐만 아니라 모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 이거 나 너무 피해를 심하게 입었으니까 1,000억을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를 입힌 당사자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돈을 줄 수는 없다. 그럼 이거 무슨 또 클레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2차 클레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약서에다가 잘 써놓는 거죠. 누가 잘못하면은 물품 금액의 몇 %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나중에 사후 분쟁은 덜 발생하겠죠. 3번.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매도인이 발행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뭐 매도인이 발행하든 매수인이 발행하든 관계는 없어요. 다만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를 만약에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약서는 2장이 나와야 돼요. 2장이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다음에 계약서를 발행한 사람이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해서
보내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내용 확인하고 양쪽에다가 서명을 하고 하나는 본인이 갖고 나머지 하나는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자, 4번 매도인이 제시하는 세일즈 노트에 매수인이 서명 송부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세일즈 노트를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성립이 됐네요. 답은 4번이고 다음에 30번. 다음 중 용적의 단위로만 기재된 것은 무엇인가? 미저먼트. 자, 1번 더즈는 뭐죠?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B. 그로스. 이건 중량. 3번에 메트릭 톤. 톤이나 뭐 킬로그램 전부 다 중량이죠. 다음에 D. CBM. 이거 뭐예요? 큐빅미터. 우리 입방미터라고 하는 거죠. 용적에 해당되는 얘기가 맞고요. E. 갤런. 우리 뭐 1갤런, 2갤런 이렇게 얘기하죠. 요것도 맞고. F. CFT. 요것도 용적에 해당하는 개념이 맞습니다. 이거 3개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G가 나와요. SF가 나오는데 이거는 쉐어링 포스라고 해서 전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에 해당하는 3가지 개념은 D, E, F. 3번이 답입니다. 자, 31번. 과부족 용인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신용장 거래에서 산적 화물의 경우 과부족 용인 조건이 없어도 신용장상 금지 규정이 없는 한 10%의 과부족을 인정한다. 우리 산적 화물 같은 경우에는 몇 %의 과부족이에요? 신용장 거래인 경우에 산적 화물은 벌크 카르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적용이 됐었죠.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가끔 문제가 함정으로 나오게 되면요. 신용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 놓고서 살화물, 벌크 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요. UCP 600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살화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5%, 포장화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10%고 추가로 뭐가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about이라든지 아니면 approximately 이게 들어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건들은 전부 다 신용장 기반으로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자, 다음에 1번은 10%가 아니라 5%고 2번 신용장상 출량 또는 단가에 about, approximately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면 10%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2번. 다음에 3번. 신용장의 과부족 용인 조건은 TT 또는 추심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장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신송금한 거래 혹은 뭐 송금거래 아니면 추심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부족 용인을 허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용인 조항을 계약서에 따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4번 곡물이나 광물 같은 산적 화물은 포대, 드럼 등 특정 포장 단위로 공급되는 경우 과부족에 대한 표시가 없더라도 과부족이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용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 놓고선 과부족이 자동으로 적용된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시험 치실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냥 벌크 화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5%지 라고 해서 답을 고르면 안 돼요. 답은 2번이고 자 32번 다음 중 인코텀즈 2010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코텀즈 2020으로 변했지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자 1번 FCA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수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고 인도한다. 우리 FCA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해주는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하나는 영업장, 하나는 제3의 장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우리 군내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해준 상태에서, 제3의 장소에서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인도해주는 조건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틀렸네요. 왜냐면 적재를 한 상태로 인도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FCA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매도인은 수출 통관, 매수인은 수입 통관 의무가 있었죠. 자, 2번. DAP 매도인은 약정된 도착 장소에서 도착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하여 매수인의 이미 처분하에 놓음으로써 인도를 완료한다. 우리 DAP 규정은 여기 없었어요. 양하하지 않고 뭐예요? Ready for unloading. 양하 준비된 상태로 물품을 인도했었죠. 2번 틀렸고 3번 Xworks. 매도인 국가에서의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수행해 주기를 매수인이 원한다면 계약에서 별도로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X웍스 조건에서는요, 매수인이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전부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X웍스에서는 매수인에게 수출 통관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X웍스 조건은요, 국내 거래에 적합한 조건이었어요. 즉, 국내에서 거래하면서도 X웍스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국내 거래라고 한다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둘 다 한국에 위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수출 통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국내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나갈 일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X웍스 조건에서 매수인은 무조건 수출 통관을 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은 틀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라고 조건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건 맞아요. 자, 어쨌든 지금 3번 내용은 맞고 4번 DDP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적하보험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DP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인이 그 해상 운송 구간 혹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가는 그 구간 동안에 보험을 본인이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즉, 매수인에 대한 의무는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가입할 건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DP 조건에서는요, 매도인이 나 그냥 그 구간 동안에 위험 내가 짊어질래 라고 하면은 보험도 가입을 안 하는 거고 보험을 가입 안 함으로써 보험 증권도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처럼 써놓은 문장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답은 32번에 3번이 됩니다. 자, 33번. 다음 인코텀즈 2010 규칙 중에서 적출지 인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쫙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큰 틀에서 나눴을 때 E 조건, F 조건, C 조건, D 조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우리 인코텀즈를. 지금 거기 4번은 DAT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인코텀즈 2010을 안 배우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인코텀즈 2010에서는 DAT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코텀즈 2020으로 가게 되면서 DPU 조건으로 바뀐 거예요.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명칭, 타이틀이 조금 달라졌고 또 인도 장소가 달라졌어요. 원래 여기 DAT 같은 경우에는 Delivered at Terminal이에요. 그래서 수입국에 도착을 한 다음에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려가지고 그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DPU로 바뀌게 되면서 터미널에서 조금 더 수입국 내륙으로 들어와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양화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D 조건하고 뭐 E 조건, F, C 조건이 나와 있는데 문제가 적출지 인도 조건이 아닌 것은 물품을 적출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선적지, 뭐 수출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인도 조건이 E 조건하고 F 조건하고 C 조건은 전부 다 어디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져요? 수출지에서, 즉 적출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D 조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입국으로 매도인의 물품을 가져가서 수입국에서 물품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그 장소까지 위험, 비용 동일합니다. 우리 C 조건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인도, 위험 어디서 이루어져요? CFR이나 CIF 같은 경우에는 본선 적재하는 순간, 그쵸? 요 기준이었고 CFR하고 CIF 말고 CPT하고 CIP 같은 경우에 인도 장소는 FCA하고 똑같았죠? 제3의 장소. 대신에 뭐 매도인 구애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것도 똑같았어요. 즉 둘 다 어디예요? 수출지예요. 수출지. 그래서 D 조건만 해당되지 않는 거죠. 답은 4번. 34번. 다음 인코텀즈 규칙 중에서 위험의 분기점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볼게요. 1번에 CIF, 2번에 FOB, 3번에 CFR, 4번에 F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적어놨네요. 제가 다행히. CFR, CIF, 그 다음에 뭐까지? FOB까지 해서 세 개가 인도 장소가 전부 다 똑같았어요. 본선 적재 시점. 그렇죠. 1, 2, 3번은 똑같다라는 거죠. 4번에 나와 있는 FAS 같은 경우에는 Free Alongside Ship입니다. 선측 인도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개하고는 다르네요. 답은 4번이고. 자, 35번. 다음 중 신용장 거래 시 선적 기간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서 연결이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From September 7th to September 17th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부터 17일까지 맞는 내용이고요. A는 B. On or about September 7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월 7일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7일 쓰고 그 앞으로 5일 이 뒤로 5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5일 하면 며칠이에요? 6, 5, 4, 3, 2부터 8, 9, 10, 11, 12까지가 돼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일부터 11일까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C, middle of September 이거 어때요? 한 달을 3개로 나눠가지고 처음은 1일부터 10, 그 다음은 11일부터 20, 그 다음은 2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C 잘 나와 있고 다음에 D, first half. half로 나오는 거는 뭐예요? 한 달을 크게 2개로 나누는 거죠. 1일부터 15일, 그 다음에 16일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D도 맞게 돼 있죠?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니까. 다음에 2항 before September 7th. 자, 지금 요거 선적 기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적 기간. 요거 한번 볼게요. 선적 기간과 관련해서 to, until, till, from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같이 쓰여진 날짜가 포함되는 개념이었고요. 제외되는 거는 before하고
after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선적 기간에 대한 문제니까 이걸 보면은 before September 7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fore가 여기 있죠. 같이 언급된 날짜가 제외된대요. 그러면 before하고 9월 7일하고 언급이 같이 되어 있으면은 결국에는 9월 6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도 틀렸고 F end of September 또 3개로 나눠서 21일부터 마지막 일자까지인데 우리 9월이 며칠까지 있어요? 30일까지 있죠? 그럼 21일부터 30일까지가 답이 맞습니다. 자, 요 F1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셔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월을 지정을 해줬어요. 뭐 3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으면은 각각의 월이 며칠까지 있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nd of를 쓸 때는요. 21일부터 보통은 last day를 써요. 마지막 일자까지. 왜냐면 다 다르니까. 2월은 뭐 엄청나게 변화가 심하죠. 자, 그런데 어떤 특정 월을 딱 주어져요. 3월이다. 그럼 3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31일까지 있죠? 3월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end of나 아니면은 뭐 middle of 이런 것들 beginning of를 설명을 할 때 end of를 쓰면서 특정 월에 대한 언급이 없이 21일부터 30일까지다.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틀린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 때는 last day를 써야 됩니다. last day. 자, 어쨌든 맞는 거 합치면 A, C, D, F 3번이 되겠네요. 자, 36번. 다음 중 분할 선적과 할부 선적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할부 선적은 신용장 거래에서 어느 할부분의 선적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할부분과 향후 할부분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할부분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달, 그 날짜에 잘 선적을 해줘야 돼요. 2번. 분할 선적은 셀러즈 옵션이며 할부 선적은 바이어즈 옵션이다. 뭐 요거는 그냥 기억을 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고. 자, 3번. 분할 선적은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으면 금지 문구가 없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분할 선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용장에서 금지하려면요. 금지 문헌을 넣어줘야 돼요. is not permitted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아무런 문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분할 선적은 허용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분할 선적은 최종 선적일 이내에 수차례 선적이 가능하지만 할부 선적은 정해진 수량과 횟수를 지켜야 한다. 5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한 번씩 선적을 해라 라고 하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할 선적 같은 경우에는 배 여러 개에 나눠서 물품을 선적을 하겠대요. 그러면 몇 개에 나눠서 선적할 건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할 선적은요, 그거 자체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더 문제입니다. 4번 맞죠? 답은 3번이고, 자, 37번. 다음 중 선화증권상의 선적일과 관련해서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쉬프트 BL에 본선 적재 부기가 없는 경우 발행일을 선적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프트 BL은요,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선 적재 부기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발행일을 선적일로 보고요. 우리 부기일은 뭐였어요? 서류가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발행일이 뭐 5월 1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것만 있으면은 요 날짜를 선적일로 보는 거고, 이 날짜가 있다 하더라도 부기일자가 며칠 날 선적이 됐다라고 꽝 찍혀 있으면요. 이거 뭐예요? 요 부기일자를 선적일로 보는 거였죠. 1번 맞고. 2번 온보드 BL의 경우 본선 적재 부기일자를 선적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온보드 BL도 동일하고요. 3번 항공운송장은 별도의 비행일자 부기일이 있다 할지라도
발행일을 선적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기일자가 우선이 됩니다. 4번 쉬프트 BL에 별도의 본선적재 부기가 있다면 이를 선적일로 간주한다. 그래서 부기 표시가 발행일자보다 훨씬 더 강한 효력을 갖고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답은 3번이었고 38번 다음 중 개별계약과 포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개별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건별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계약은 일반적으로 최초 거래를 하는 경우 아니면 물품 금액이 굉장히 비싸고 총 금액이 많은 경우 막 100억이라든지 200억 이렇게 거래해요. 그런 경우에는 포괄계약하기는 좀 무섭죠. 그렇죠? 개별계약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혹은 그 무역 계약 자체가 조금 내용이 복잡해요. 그런 경우라면은 개별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해야 됩니다. 반면에 포괄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안면이 있어요. 그런 경우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협상하거나 협의하거나 그럴 거 없이 이 조건으로 앞으로 우리 한 10년 정도 계약하자. 처음에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포괄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1번. 포괄계약은 매 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거래 건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포괄계약서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고 건별로 한다라고 한다면 개별계약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죠. 2번. 개별계약은 간단하고 반복적인 물품 매매 계약에 사용이 되고 포괄계약은 중장기 연불 방식에 의하는 등 거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포괄계약 방법을 택할 경우 매 거래 시마다 수출입 계약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포괄계약은 한 번 계약서 작성해 놓고 쫙 쓰는 거잖아요. 요거는 지금 개별계약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개별계약은 거래 상대방과 최초 거래 시에 주로 활용이 된다. 내가 상대방을 몰라요. 그래서 일단 한번 거래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장기적으로 거래해야지. 그럼 그때 가서 포괄계약하는 겁니다. 최초 거래로 포괄계약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답은 4번이죠. 자, 39번. 다음 중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으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매도인이 쓸 수 있는 권리 구제수단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이행기간의 연장. 이거 어때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물품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날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뭐라고 해요? 자, 내가 이행기간 일주일 더 줄 테니까 이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행기간의 연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매도인이 약속한 날짜까지 물품을 선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더 줄 테니까 물품 선적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고 2번 하자 보완의 청구. 물품을 받았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요. 이 하자를 보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매수인이 되겠죠. 3번 대체품 인도의 청구. 물품을 받았어요. 근데 뭔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계약서상에 계약했던 물품이 아니라 다른 물품이 왔어요. 그런 경우 대체품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4번 대금 감액의 청구. 내가 계약서상 100% 완전한 물품에 대해서는 단가 100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게 한 20% 파손돼서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자 20%에 해당하는 대금을 감액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 3, 4번은 전부 다 매수인 구제수단이고요. 1번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0번. 다음 중 중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우리 중재 배우셨죠? 알선, 조정,
요거를 거치고 나면 뭘로 가요? 중재로 가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재 같은 경우에는요, 분쟁 당사자끼리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 합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든 아니면 후든 상관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합의만 되면 됩니다.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1번, 중재합의는 사전 중재합의나 사후 중재합의 모두 가능하다. 두 개 다 상관없고요. 2번, 우리나라의 상사중재기관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요거는 명칭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상사중재원. 다음에 3번, 중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게 소송에 비해서 중재의 장점이었습니다. 우리 소송해갖고 재판이 열려요. 그러면 뭐 국민 참여 재판도 있고 와갖고 배심원들이 구경하고 이런 거 있었죠.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뭐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물품의 원가까지도 누구한테 구매해서 얼마에 구매해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몇 %의 마진 남겨가지고 판매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사실은 다 공개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중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체를, 중재 자체를 비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만 가는 거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리고 중재원들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송에 비해서 장점이긴 한데 이거에 근거한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뭐가 남는 거예요? 선례, 판례가 남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떠한 분쟁에 휘말렸을 때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판결이 났지? 라고 해서 판례를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렇게 대충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중재 자체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가 어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도 누가 중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세요. 4번, 중재 합의가 있더라도 소송을 원한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다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재 합의가 있으면요, 중재로 가야 돼요. 만약에 이 중재 합의 자체가 어떤 불법적인 요소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다. 예를 들면 A하고 B가 중재 합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A가 B를 협박을 해서 중재 합의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은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니까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죠. 답은 4번이고, 자, 41번. 다음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40피트 컨테이너는 문자 그대로 20피트 컨테이너 2개에 해당이 되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40자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맞고, B. 재래식 화물 선적에는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 등 표준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이송, 적하, 양하한다. 우리 재래식 화물은 그 컨테이너에 안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 틀렸고, C. 컨테이너는 단일 운송 구간에서 개장 없이, 그 개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물품을 깐다라는 얘기예요. 포장을. 선박, 트럭, 열차 등에 의해서 운송이 된다.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들은 봉인되어 운송 중에도 안전하다. 이게 컨테이너의 최대 장점인 거죠. 맞는 내용이고. D. 40피트 컨테이너를 TEU라고 한다. T는 뭐예요? 20예요. 20이고 20자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가 아니라 F, 40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류업계에서는 물동량 산출을 위한 표준적인 단위로 삼고 컨테이너선의 최대 적재 능력 표시와 운임 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스펠링 하나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B하고 D, 3번이 답이 되고, 다음에 42번. 양아지 CY에서 반출된 컨테이너는 수화인이 지정하는 영업창고나 수요자의 공장 등에서 화물을 끄집어낸 후 반환되는데
무료 사용 기간을 경과해서 반환될 경우 벌금 일수에 따라서 선사가 징수하는 지연료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4번의 디텐션 차지, 지체료가 되겠죠. 그렇죠? 3번에 나와 있는 디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채선료입니다. 배를 빨리 물품을 양하하고 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금액이었죠. 자, 다음에 43번. 다음 중 선사, forwarder 모두가 발급할 수 있는 선화증권은 뭐냐? 자, 요거는 답이 3번이에요. 오션 BA이고 해양 선화증권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 즉 KIFFA, 다음에 하우스, 그 다음에 FIATA, 피아타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선화증권들은요, 전부 다 운송 주선인이 발행하는 거예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4번. 다음 중 선화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선박의 명칭과 톤수. 선화증권을 보면은 선박 이름 이런 거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B. 항해번호. 이거는 법정 기재사항은 아니고 그냥 뭐 추가로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C. 선적항. 이 물품이 어디에서 실렸다. 요거 기재해줘야 되고요. D. 운임. 이 운송으로 인해서 운임이 얼마 발생했다. 알려줘야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 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출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도착할 때까지 운송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걸 알아야지만 CIF 기준금액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이 운송인 면책약관, 이거는 뭐 선택 기재사항이고요. 그래서 답은 ACD 3번이 되겠네요. 자, 45번. 다음 BL과 AWB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BL과 AOA 빌 모두 운송계약서, 화물수취증,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닌다. BL 같은 경우에는 3개 다 지니지만 AOA 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유가증권이 아니에요. 그렇죠?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야 되고, B. BL과 AOA 빌 모두 지시식, 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자, AOA 빌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취할 수하인이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물품 누구한테 가야 된다. 이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하인이 이 AWB를 제시하지 않고도 운송인이 이 사람한테 갖다 주면 되겠네. 그래서 가져다 주면 땡이에요. 그래서 지시식이 아닙니다. C. BL과 AOA BL 모두 화물이 운송수단에 적재된 후에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아니죠. 우리 BL 같은 경우에는 수취선화증권도 있고, 그렇죠? 원칙은 아니고. D. BL과 AOA 빌 모두 운송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선사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BL하고 AOA 빌, 그리고 뭐 선사하고 운송인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AOA 빌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이 아니라 이거 항공 화물 운송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물 운송 대리인 대리점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건 잘못된 거 모두 다 고르는 거니까. 자, 46번. 다음 중 항공화물 운임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항공사 및 포워더의 항공화물 운임은 일반적으로 요율 부대요금 및 기타 수수료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고요. 2번, 요율이란 항공사 및 포워더가 항공화물 운송의 대가로 징수하는 운임을 중량 단위당 또는 탑재 용기 단위당 금액으로 나타낸 것으로 대개 노선별 요율표가 정해져 있다. 항공은요, 이제 선박으로 인해서 운송하는 해상 운송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항공화물 운임은 chargeable rate 계산에 의거해서 높은 쪽으로 적용이 된다. 우리 운송해주는 사람들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요. 4번 국제적으로 항공화물 운임 결제 통화는 미국 달러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운임을 달러화로 하며 통화할 중요도 부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임을 원화로 합니다. 원화. 네, 조금 특이한 건데 원화로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이고, 자, 47번. 다음 중 개별보험 또는 포괄보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해상적하보험은 특정한 한 단위의 화물을 위한 보험계약인 개별보험과 정해진 기간 동안에 선적되는 모든 화물을 위한 포괄보험으로 구분되고, 2번 포괄보험은 하나의 포괄예정보험증권이 발급된 이후 보험 목적물과 송장 가액 등이 확정이 되면 이를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선적 단위별 또는 월별로 확정 통지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확정되는 보험이다. 맞는 거고, 3번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부보 누락, 지연 등에 의한 손해방지와 부보의 편리성, 보험료 할인 혜택을 위해서 포괄보험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아닙니다. 제한이 있어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선명히 미상인 상태에서 가입하는 선명 미확정 보험의 경우 개별보험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맞는 내용이고 답은 3번이었어요. 자, 48번 인코텀지에 의한 본선 적재 물품과 관련된 해상 적하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모두 기재된 것은 CFR 조건의 경우 A, B, C가 전부 다 CFR이죠. 한번 같이 볼게요. A, B, C를. 자, 우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한 수입자인지 아니면은 각각 나눠져서 이거는 수출자, 수입자인지 혹은 모두 수출자인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CFR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매수인, 수입자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간, 해상 운송 구간의 리스크도 수입자가 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도 본인의 위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수입자죠. A가 맞는 거고, 자, D, E, F와 같이 볼게요. CIF 조건의 경우에는 우리 해상 운송 구간에 해당하는 위험은 매수인이 갖고 있죠. 대신에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그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가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매도인이 될 거고,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주체는 매수인이 되겠죠. 그러면 D가 맞겠죠. 답은 A, D, 4번이 됩니다. 자, 49번. 다음 중 ICC C 조건의 담보 위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물품 보관소의 해수호수 강수의 유입으로 인한 손해. A는 안 되고, B. 투하로 인한 손해. 이거 해당되고요. C. 파도에 의한 갑판 유실. 이것도 안 되고, D. 공동훼손 희생. 이건 맞고요. E.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합치면 답이 2번이고, 자, 50번. 다음 중 보험 조건별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1번 ICC AR, WA, FPA, ABC 중에서 보험자가 포괄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AR뿐이다. 아니에요. AR하고 A 둘 다 해당이 돼요. 2번 선적, 환적 또는 양하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은 FPA에서 보험자 담보 위험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FPA에서 공동훼손은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 아니다. 아니에요. 공동훼손은 다 해줍니다. 4번 소손해 면책 약관은 ICC-WA, ICC-B에서 적용된다. 아니에요. B에서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소손해 면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두 번째 과목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